방금 소개받은 황태현 교수입니다. 저는 원래 역사 전공자는 아니고요. 정치 철학 전공자인데요. 보통 국사학과에서 연구한 것들을 의존해서 우리 정치학자들은 주로 연구를 하는데 자꾸 읽다 보니까 이상한 소리들을 너무 많이 국사학자들이 해놔가지고 제가 직접 연구를 하기 시작한 지 지금 10년째 연구를 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대한제국에서부터 카이로 선언까지라 사실 대한제국이 만들어지는 그 역사까지 합치면 약 51년간을 다루는 건데 양력 책으로는 대한민국 국회의 유래와 민국의 의미에서 한국 근대화 정치 사상까지 이 6권을 1시간에 다 해야 되는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근데 대한민국 구한말이라고도 하고 또 대한제국 전후의 역사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제 최대한 제 능력껏 어두운 부분을 헤쳐서 밝혀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우선 1894년부터 1945년까지 이 시기를 51년 장기 항전의 역사로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보지 않으면 중간을 끊어서 보면 대한민국 망했다가 또 무슨 고생만 하다가 이렇게 역사를 보게 되면 45년에 왜 우리가 독립을, 광복을 되찾는지를 알 수 없게 돼요. 그 51년 동안 단 하루도 총성이 멈춘 날이 없었고, 물론 자는 사람도 있고 쉬는 사람도 있었겠지만은 어디선가는 계속 싸웠기 때문에 우리가 37년 대몽 항전을 했던 고려시대에도 뭐 매일 싸운 건 아니거든요. 37년간 저항을 했는데 이건 세계사에도 유례가 없는 것입니다. 징기스칸이 점령한 전 세계는 어느 나라도 그 기존의 왕조를 용납하지 않았어요. 모조리 없애고 자기의 아들, 자기의 친척, 자기의 종까지도 왕으로 다 보냈습니다. 근데 고려는 고려 왕조를 없애지 못했어요. 너무 오랫동안 항전을 하니까 결국은 이길 수 없는 싸움이라는 걸 깨닫고 너희들이 졌다고만 하면 왕조를 보존시키겠다. 그 두 개를 맞교원해서 고려는 왕조가 유지되는 겁니다. 그 거대한 나라 중국도 송나라는 멸망해버렸어요. 흔적도 없이. 오히려 그들이 몽고인들이 황제가 됐죠. 전 세계 어느 지역도 그러지 않은 적이 없었는데 예외적으로 고려만 그랬습니다. 우리나라도 37년 항전이 장기 항전이고 최장 항전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실제로 더 긴 항전은 1894년부터 51년까지 이 51년 항전이 가장 최장기 항전이었습니다. 이 시간 동안 계속해서 싸우지 않았더라면 나라를 되찾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기 이제 보통 갑오 경장이라고 하는 대목을 보면은 갑오 외란기인데 이게 이제 우리 국사책에 갑오 경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여러 사료를 보면 일제의 그런 사료나 또 기타 사료들을 보면 갑오 경장이라는 걸 내세워서 이 전쟁을 가려버리려고 많은 애를 쓴 흔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는 망하지 않았고 친일파를 내세워서 괴뢰정부를 세워놓고 나라가 안 망한 것처럼 하고, 근데 그 나라가 망한지를 아는 사람이 그 당시에 2사람이 있었어요. 한 사람은 고종이었고 저기가 포로로 잡혀버렸는데 우리나라 왕은 포로로 잡힌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그 오랜 세월 동안. 그 잡히면은 그 나라는 망한 거예요. 근데 또 전봉준이 나라가 망했다고 생각했어요. 나라가 망하는 조선과 더불어 자기도 사라지리라고 생각을 했고, 그 이후에 구구한 목숨을 유지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전봉준도. 전주에서 왕궁이 침범당했다는 소리를 듣고, 나중에 취조할 때 전봉준이 말하기를, 조선은 망했구나라고 판단했다고 이제 그렇게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고종도 조선은 망했고, 그래서 대한제국을 세운 겁니다.
그리고 대한제국과 조선은 완전히 다른 나라고, 어떻게 다르냐? 조선은 그 중세의 근거가 있는 또 그 기원이 있는 나라라면 대한제국은 근대국가입니다. 거기서 일단 결정적으로 다른 거죠. 그래서 이 51년간 장기 항전으로 45년까지 갑오 외란에서 45년까지를 보면은 일단 갑오 외란으로 인하여 그걸 우리가 이기지 못하고 결국은 조선은 멸망했고, 그 조선은 다시 왕비를 시해한 일제에 대한 백성들의 공분 속에서 그 공분을 반동으로 이용한 고종이 대한제국을 창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민비의 죽음으로 대한제국은 창건이 되는 거예요. 민비의 죽음이 없었으면 절대로 대한제국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민비가 시해되면서야 국민들은 나라가 망한지를 그때서 알아요. 그 이전에는 계속 안 망했다고 하고 갑오경장 오고 개혁한다고 그러고 막 그러니까 나라가 있는 줄 알아요. 근데 그 나라는 완전히 친일파의 손아귀에 괴뢰정부로 세워져 있는 갑오경장 정부인데,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1919년에 1월에 고종이 독살 시해됨으로써 3.1운동이 일어나가지고 대한제국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부활하게 됩니다. 고종의 죽음이 없었으면 3.1운동은 절대 일어나지 않았어요. 무슨 뭐 윌슨이 민족 자결주의를 어찌고 하니까 그걸 본 따라서 우리 대한 백성들이 들고 일어난 걸로 역사책은 잘못 기록되어 있는데, 그 우리나라 사람들은 윌슨이 그런 거 발표한지도 몰랐어요. 일본은 철저히 보도관제를 실시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는지를 몰랐고, 고종 황제가 독살됐다는 소문만 장안에 바닥에 퍼지면서 모든 3.1운동을 위한 선전 문구나 이런 건 주로 이제 우리 33인 민족 투사들도 열심히 했지만은 동학 세력인 천도교 조직이 주로 큰 역할을 했는데요. 천도교 조직이 없었으면 그래 일시에 3월 1일 날 정오에 태극기를 들고 나올 수가 없죠. 전국적으로 일시에 일어났는데 동학 조직인 천도교 조직을 활용했던 겁니다. 그래서 천도교도들이 33인에 16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인이 15명, 2명은 스님 2분, 우리 한용운과 2분. 여기에 이제 성리학자는 한 명도 들어있지 않고 또 실학자도 한 명도 없다는데 주목을 해야 됩니다. 일체 유학자는 한 명도 들어있지 않아요. 33인 중에. 아무튼 이분들이 전파를 할 때는 고종이 독살됐다는 말이 가장 결정적인 말이었어요. 태극기를 들고 나와야 되는 이유가. 그리고 구호는 조선 독립 만세가 아니라 대한 독립 만세였습니다. 그러면 그 대한은 어느 나라를 가리키는 겁니까? 만들어질 대한민국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대한제국의 독립을 외친 거예요. 고종을 생각하고 있었던 거, 고종의 독살에 의해서 일어난 이 운동은 고종을 생각하고 있었고, 그래서 3.1 운동 결과로 만들어진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처음에 헌장과 헌법 두 번을 만드는 데 가까운 사이에 거기에도 구황실 우대조항이 있습니다. 7조와 뭐 11조 이렇게 좀 항목은 다르지만은 그것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대한제국의 법통을 이어받았다는 걸 헌법에 표시한 거예요. 우리 지금 헌법은 우리 이정찬 위원장님께서 애를 쓰셔갖고 우리 헌법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이어받았다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 대한민국 현재 헌법도 대한제국을 이어받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한이라는 국호만 이어받은 게 아니고 근대국가의 기본 정신도 이어받은 것이다. 자, 이렇게 보면은 51년간 싸워서 이긴 것이라는 거, 미군이 진주에서 우리나라가 공짜로 그냥 부수적으로 독립을 쟁취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걸 앞으로 말씀을 드리면 확연히 알게 될 것입니다. 일단 미국은 한국을 독립시킬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36년간 우리는 핍박받고 있었는데 미국의 계획은, 조야의 계획이 40년간 신탁 통치예요. 그게 나중에 5년으로 줄어들죠. 5년으로 줄어서 안 받아들이니까 모스크바에서 3년으로 줄이죠. 또 반탁 투쟁을 통해서 그 3년도 없어져 갖고 저절로 광복이 온 게 아니라 끊임없는 한시도 그치지 않는 투쟁을 통해서 48년에 우리가 정부를 세워서 나라를 되찾게 됩니다. 카이로 선언도 나중에 분석해 보시면 카이로 선언의 문구 안에 바로 고종 황제의 말이 들어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어디도 안 쓰고 고종 황제만 쓰는 말이 카이로 선언 안에 들어있습니다. 근데 그걸 그 이전부터 역사를 분석하지 않은 학자들은 카이로 선언 안에서 이게 고종 말인지를 알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대한제국과 카이로 선언까지를 다 일괄되게 봐야만
카이로 선언이 어떻게 쟁취됐고 그 왜 텍스트가 명문이 그렇게 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다, 이런 뜻으로 이 제목을 크게 좀 욕심을 부려서 적어봤습니다. 이 내용은 지금 현역 우리 장군들 한 400에서 500명 정도 되는데요. 420명 정도를 제가 최고까지 가르쳤어요. 이 내용으로 가르치는 장군들이니까 엄청나게 가슴이 벅차서 많이 듣던데요. 그렇게 바보 같은 민족이 아니었고 무지하게 치열하게 싸웠던 민족이었구나. 치열하게 싸웠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고 군대가 이렇게 큰 군대가 있구나. 그걸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잘못 읽으면 바보 같은 군대가 계속 맥이 끊어지다가 외세의 영향이나 덕택으로 나라를 만들고 군대를 가진 것으로 잘못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간단히 줄이면 대한제국은 민비의 죽음으로 만들어졌고 대한민국은 고종의 죽음으로 임시정부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 기간은 51년이고 대한민국이 망한 시점부터 따지면 1910년부터 따지면 41년간 장기 항쟁의 결과로 얻어낸 국제 문서가 최초로 한국의 독립을 약속하는 문서가 이제 카이로 선언이다. 이렇게 대강 이해하시면 틀이 맞습니다. 일본은 갑신정변에 실패하고 나서 갑신정변에 성공하면은 총독을 갖다 앉히려고 총독도 선정해두고 그랬었습니다. 후쿠자와 유기치의 그 제자들인 김옥균이나 이런 이제 서강범, 서재필 이런 것들이 그 친일 정부를 세우려고 기도했던 그 정변이 갑신정변이죠. 그게 실패하고 나서 군대가 모자라서 실패했어요. 청군한테 밀려가지고. 그 뒤부터 끊임없이 군사 육성을 하게 됩니다. 일본이. 그래가지고 한반도에 진출할 기회만을 계속 엿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계없이 동학군은 국내 문제로 반봉건 투쟁을 해야 되고 그런 상황에서 일단 2월 10일 날 고비에서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봉기를 하게 되는데요. 봉기를 해서 5월 30일 날 사실 홍자운이 파견한 진학군은 동학군과 정면 승부를 하지 않으려고 서로 우회하고 돌아다니는 사이에 무용을 입성을 하게 됩니다. 전주에. 근데 전주에서 일본군이 청군보다 먼저 인천에 상륙했다는 소리를 전봉준이 들어요. 취조하는 과정에 보면 그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 청군이 6월 8일에서 12일 사이에 아산만에 도착했는데 외군은 6월 1일부터 선박들을 징발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6월 2일 날 파병을 결정하고 청나라보다 더 빨리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미 6월 5일 날 인천에 도착합니다. 8일 날서 청군은 도착하는데 얘네들은 5일 날 도착하니까 이미 다 준비하고 쳐들어온 거죠. 이건 다 나머지 나중에 붙인 구실들이에요. 무슨 청나라 군대가 움직였고 뭐 동학난이 일어났고 이런 건 다 갖다 나중에 붙인 거고. 그리고 그 소리를 듣고 전봉준은 가만히 있지 않고 바로 6월 10일 날 관군과 이 동학군 간에 전주 화약을 맺어서 더 이상 안 싸우는 걸로 합니다. 그리고 동학군을 바로 해산시켜요. 그 정부가 그 소식을 듣고 청군과 동학군에게 공이 철수해달라고 그럽니다. 이제 난이 평정됐으니까 철수하라 그러니까 청군은 철수하겠다고 약속을 하는데 일본군은 철수하지 않고 오히려 있다가 넘기라고. 7월 23일 날 왕궁을 침공합니다. 왕궁 침공한 날 하루 종일 이 서울시가에 시가전이 있었습니다. 시가전이 있었는데 그 청나라 군대도 지들이 들어올 때 고종이 청나라 군대를 청군한 걸로 역사책은 잘못됐는데 고종은 청군하지 않았고 강추해버려요. 우리가 들어와야 되겠다고 고종을 막 겁박해가지고 이렇게 밀고 들어옵니다. 마찬가지로 일본군들은 또 고종을 겁박해서 포로로 잡았으니까 이 인왕산 이 근처에서 저항하는 우리 군대들에게 왕명을 가지고 가가지고 총 쏘지 말라고 그래서 그 진압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완전 무장해제를 해버려요. 조선군 전체가 이 시점부터 무장해제가 됐는데 이틀 있다가 아산을 공격해가지고 청군을 아주 요절을 내면서 청일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 전봉준은 여기서 보면
이 나라가 망했구나라는 것을 이미 전주에서 궁궐, 범궐이라고 그러는데 경복궁을 침범했다는 사실을 듣고 나라가 망했다고 직감을 해요. 그런데 이제 고종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 꼼짝 못하는 상태에서도 전국 각지에 의병을 일으키라는 밀지를 보냅니다. 그 밀지를 거의 밀지라고 그래요. 전문용어로. 물론 고종이 쓴 말은 아니지만 우리 학자들이 쓰는 말인데 거의 밀지를 보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전봉준에게 내려와요. 우리 국사학자는 이 전봉준에게 보낸 밀지를 찾지 못했어요. 지금까지. 제가 유일하게 찾았는데 전봉준 그 동학농민군을 진압하고 뺏은 공문서가 세가마예요. 세가마. 이들이 일본군이 그걸 분류하고 또 일본 공사관이 해독하는데 1년이 걸려요. 그때는 고종이 자유로운 상태에 있었거든요. 만약 이전에 알았으면 고종의 이제 옥체가 문제가 있었겠죠. 그 전봉준은 8월 초 남원에서 범궐 소문을 듣고 망국을 직감하고 조선과 함께 죽을 결심을 했다고 자기가 공초에서 진술합니다. 고종은 1894년 9월 10일 전봉준에게 이런 밀지를 내립니다. 항일 봉기를 하라고. 그 밀지의 내용을 보면 한문으로 되어 있는데 번역을 해보면 삼남 송어사 이건영을 직접 파견해 그대 등에게 비밀 교시하니라 하노라. 그대 등은 선왕후 조정으로부터 교화 속에 내려온 백성들이니 선왕의 언덕을 잊지 않고 지금까지 숭상보존하고 있도다. 조정에 있는 자들은 모두 저들에게 붙어서 안에는 의논할 자가 하나도 없으니 외롭게 홀로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고 통곡할 따름이다. 조정에 있는 자들은 저들에 붙었다는 이야기는 갑오경장 세력은 괴뢰군들이라 이 말이에요. 괴뢰 세력. 고종의 진심이에요. 겉으로는 그들하고 협력하는 것처럼 하고 있지만 대단히 어려운 처지죠. 물밑으로는 진심을 토로해서. 그 다음에 방금 왜구들이 범고리에 화가 종사에 미쳐 명이 조속에 달렸다. 사태가 이에 이르렀으니 만일 그대들이 오지 않으면 박두하는 화한을 어찌하랴. 이에 교시하노라. 이게 빨리 군대를 몰고 올라오라는 건데요. 이걸 이제 전봉준이 읽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 또 다른 내가 문서를 하나 찾았는데 일본 공사관 기록에 이것을 전봉준이 읽은 걸 알 수 있는 그걸 번역을 해놨어요. 대궐로부터, 이게 전봉준 말입니다. 대궐로부터 비밀교시가 와 있습니다. 총무사 이건영을 보내 여기에 도착해 뜻을 같이 했습니다. 2차 봉기를 하는 뜻을 같이 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이 말이 외인에게 누설되면 화가 옥체에 미침으로 내면하게 숨기는데 신중에 신중을 기해 주십시오. 의령, 월파, 화중, 손화중 이런 사람들이겠죠. 자기 막하의 장군들인데 여기 뒤에 뭐라고 표시는 안 했는데 일본이 뭐라고 해놨냐면 이건 전봉준 친필이 맞음 이렇게 그 필적 감정까지 해놨어요. 이게 읽은 게 분명하죠. 둘 다. 그래서 두 번째 일어난 2차 봉기는 더 이상 난류가 아니라 이제 천졸, 임금의 군대로 봉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난민이 아니라 천졸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1차 봉기를 할 때는 제폭구민, 그리고 반봉공 구호들도 만났고 또 청나라도 출병한다고 일본도 출병한 걸 아니까 구호가 척의 척화. 일본 놈도 몰아내고 청나라도 몰아낸다는 뜻에 중화할 때 화자 두 개를 썼는데 2차 봉기에서는 척화도 없애고 제폭구민 이런 반봉공 구호도 없애고 딱 투쟁 목표를 단일화합니다. 즉 척의만으로 단일화해서 나를 구하라는 왕명을 받들어서 이제 서울을 향해 쳐들어 올라옵니다. 그런데 우금채에서 만나서 이제 7만여 명이 죽었다는 건 여러분들 알고 있었죠. 근데 문제는 그들이 7만 명이 죽을 때까지 거의 떼죽음인데요. 그 기관단총 앞에서 근대적 화력인 기관단총 앞에서 7만 명이 죽었는데 부적을 바르고 가면 총이 안 맞아서 사니까 가고 막 그랬다는 소리도 있고 막 그런 식으로 역사책을 써놨어요. 다른 게 아니고 그거 부적 몸에 지녔다 해서 총 안 맞는다고 그렇게 믿었겠어요. 농민군이 아무리 무식해도. 그거라도 있으면 안 맞을까 한 것이지. 문제는 왕이 자기를 구하라고 한 이 왕명 때문에 목숨을 바쳐서 서울을 향해 진격하다 그렇게 많이 죽은 겁니다. 자기들은 더 이상 이제 난류가 아니고 왕의 군대라는 그런 자부심도 있었고 왕을 구해야겠다는 절박감 속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근데 문제는 이 갑오회랑과 청일전쟁이 겹쳐서 벌어지니까 대부분 역사책은 청일전쟁만 쓰지
우리 백성들이 죽고 싸우다가 처절하게 장렬히 전사한 이야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무렇게나 뭐 기분 내키는 대로 우리 선조들은 피로 역사를 썼는데 우리 역사가들은 아무렇게나 써요. 그냥 이 부분을 뭐 구한말 전체 역사가 그렇지만 그렇게 함부로 역사를 쓰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사망자를 보면 동학군 사망은 5만 명, 전사 3만, 전상 사망, 다친 뒤에 사망한 사람 합쳐서 5만 명. 민간을 동학을 믿었다는 이유로 또 동학군을 도와줬다는 이유로 죽은 민간인까지 합치면 약 20여 명, 작게 잡으면 20만 명, 크게 잡으면 30만 명이 죽었습니다. 물론 천도교 세력들은 30만 명이라고 그래요. 저는 이제 20만 명 정도로 보는데요. 청일전에서 외군 사망은 2만 명, 외군인 전사한 건 1418명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전염병이 돌았어요. 그 안에서 청군 진영 안에서 전염병으로 거의 다 죽었어요. 청군이 3만 명, 두 개 합쳐도 동학군 사망 전상자 숫자 밖에 안 되고 우리 민군들이 농민군들이 대거 몰살당한 거죠. 이 전쟁에서 사망한 규모가 전쟁의 성격을 규정한다고 꼭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 전쟁은 조선을 먹기 위한 전쟁이기 때문에 갑오 열한이 중심적인 전쟁이고 청일전쟁은 조선을 먹기 위한 부수적인 전쟁이에요. 역사는 갑오 열한 중심으로 기술돼야 되고 그런 갑오 경장 있다 이 소리는 절대 써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건 갑오 열한을 저지르고 있다는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세워놓은 가설 무대거든요. 심파조 연극 무대예요. 거기에 속아가지고 역사를 기술하면 안 된다. 물론 일본 조선 총독부에서 쓴 조선사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 역사책도 그렇게 됐고 저도 그렇게 배웠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리고 일본 사람들도 이 전쟁이라고 해놨어요. 전부 다. 한일전쟁 또는 일한전쟁이라고 전부 전쟁이라고 해놨는데 우리 조선 역사, 우리나라 한국 역사에만 조선사식으로 이런 식으로 갑오 경장 시기라고 그 시기가 처절하게 우리 농민군이 죽은 시대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종은 여기서 군사력으로 하려다가 실패하니까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외교 정책으로 일본군을 한반도에서 몰아내려고 합니다. 청일전쟁 끝났으니까 나가라. 또 우리나라 더 있을 필요 없다. 이게 기본 주장인데 다른 나라들이 도와줄 기미가 없기 때문에 러시아와 독일을 상대로 주로 외교를 합니다. 러시아와 독일을 상대로 외교를 해서 강력한 개입을 원해요. 여럿이 개입하면 한 나라가 독식을 못하니까 견제 장치를 만들려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이제 가장 적극적으로 러시아가 호응하면서 러시아도 엄청나게 주판화를 튕겨본 뒤에 일본군을 아직 시베리아 철도 완공이 안 돼가지고 일본군을 이길 자신이 없어서 엄청나게 머리를 굴립니다. 그래서 혼자 못 오니까 프랑스와 독일을 끌어들여가지고 삼국 간섭을 합니다. 삼국 간섭을 계속 유도하는 거예요, 고종이. 유도해서 삼국 간섭이 실제로 벌어집니다. 우리 역사책은 뭐라고 되어 있냐. 삼국 간섭은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벌어졌고 그 덕을 고종이 입은 걸로 되어 있어요. 그게 아니고 삼국 간섭을 애초에부터 계속 유도하려고 애를 썼던 게 고종이고 그 러시아 황제에게 보낸 칙서들을 제가 많이 봤어요. 빨리 개입하기를 바라는 러시아 상황도 계속 고종이 면밀히 듣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걸 인하거일책이라고 하는 러시아 아라사를 끌어들여서 일본을 몰아내는 외교 정책을 하는데 가장 강력하게 추진한 사람이 고종보다도 민황후였습니다. 민황후였기 때문에 그들이 삼국간섭 이후에 요동반도를 개원했는데 나중에 한반도도 개원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한반도를 개원하면 아니 갑오열한을 왜 했으며 청일전쟁을 왜 했으며 전쟁을 한 전쟁 목적이 싹 소멸하는 이 위기에 처해서 가장 강력한 인하거일책을 주장하는 민비를 시해하기로 일본 천황까지 개입해가지고 정책을 결정한 뒤에 민비를 시해합니다. 목적은 민비를 시해하면 그 고종은 벌벌 떨다가 사이콜로지컬하게 사망할 것이다. 그러면 그냥 거저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3개월 사이에 김홍집 괴뢰 내각을 다시 세웁니다. 4차 김홍집 내각이죠. 4개월 동안 고종은 독살당할 수도 있고 막 그런 위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고종의 민비 시해에 대한 범인을 잡으라고 강력히 다른 건 말하지 않고 그걸 몰아붙여서 이 괴뢰 정부를 무너뜨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수사가 허는 척이라도 해야 되니까 수사를 허는 척 하면은 그 내각에 들어있는 놈들이 다 걸려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종을 독살해버리고 일본에 있는 그 왕자 하나 데려다가 대신 앉히면 되는 그 계획을 세워요. 그래서 그 음식을
궁정에서 요리한 걸 먹지 못하고 미국 공사관서 만든 요리를 자물쇠를 채워서 그 4개월을 동안 먹어요. 그러다가 러시아 황제로 물밑 외교를 통해서 망명권을 얻어냅니다. 러시아 공관으로 고종이 옮긴다는 이야기는 러시아 황제의 인가가 없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망명권을 물밑으로 외교를 통해서, 지금은 러시아 문서가 다 공개됐기 때문에 그 외교 교섭 과정이 다 나와 있어요. 그걸 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그냥 고종이 경복궁에 쪼그리고 있다가 도망쳐 들어간 걸로, 그런 걸로 오해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치밀한, 한 달여 이상의 치밀한 정상 외교를 통해서 망명권을 얻어냅니다. 그리고 가려면 그 사이에, 여기 지금 우리 경복궁인데 여기 동추문, 아니 영추문 쪽으로 직진해서 빠져나가서 또 아래로 90도 꺾어서 내려와가지고 경향신문 앞으로, 여기 저 지방경찰청 앞으로 경향신문 앞으로 해가지고 러시아 공간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 사이에 잡힐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군사를 분산시켜야 되는 약 1000명 정도가 주야로 왕궁을 친일 군대가 포위하고 그걸 감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와해시키기 위해서 전국 각지에 다시 밀지를 내립니다. 이들이 민비를 죽였고, 따라서 항일 의병을 일으켜라라는 밀지를 전국에 내려보내서 한 14군데, 5군데 이상에서 의병이 일어납니다. 제일 먼저 급한 데가 춘천이었기 때문에 춘천으로 200여 명 이 훈련대 중에서, 감시 수비대 중에서 내려보내고, 또 저쪽 원주로 내비로, 그러니까 500명 정도 남아요. 이 수비 병력이 500명 정도 남은 상태에서는 어떻게 제대로 수비가 안 되겠죠. 왕궁은 여기 문은 많은데, 그러니까 지쳐가요. 병사들이 지쳐가고, 지친 상황에서 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일부러 일주일 전부터는 여성 교자를 부단히 출입을 시킵니다. 그리고 계속 충돌을 해요. 그 경비병들하고, 그 유병들하고 충돌을 해서, 어떤 합의를 내냐면, 앞으로 여성 교자는 건물하지 않기로 그렇게 합의를 해냅니다. 근데 그들도 너무 지쳐가지고 그냥 합의해줘요. 근데 그 여성 교자를 타고 2월 11일 날 새벽 7시에 이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합작에는 이 고종의 아관으로의 망명에는 러시아 황제의 강력한 개입이 있었고, 또 러시아 공사 2명이나 있었어요. 2명이나 둔 이유로 알겠죠? 공사는 원래 1명인 거예요. 근데 하나가 좀 띨띨한 것 같으니까 2명을 그대로, 하나는 저쪽 멕시코로 발령을 내놓고 너 당분간 같이 있으면서 하라고 2명을 내놓고, 또 그 의병들이 일어났고, 그러한 작전들을 계속 수행해서 그 군대를 지치게 만들어갖고 어렵게 빠져나와서 망명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바로 오자마자 그냥 쉬운 게 아니고, 오자마자 바로 교지를 내려서 김홍집 내각을 무너뜨립니다. 모조리 잡아오라고 그래요. 잡아오는 사이에 얼마나 백성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었는지 알 수 있겠죠. 잡아오다가 백성들이 그들을 낚아채가지고 김홍집을 때려 죽여버려요. 정병화도 때려 죽여버리고. 이게 그건 고종이 죽인 게 아닙니다. 잡아오라고만 했는데, 재판해야 되는데 죽였다고. 고종이 나중에 듣고 천토라고 하면 하늘이 토벌한 것이다 라고, 천토라고 고종은 주석만 답니다. 주석만. 이렇게 해서 이제 아간 망명을 해서 기본적으로 대한제국을 출범시킬 수 있는 그런 기틀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민비의 대한제국이 출범한 뒤에 민비의 국장을 성대하게 치르는데, 그것은 하나의 위신을, 국위를 선양하고 끌어올리기 위한 그런 국상 정치였다고 지금은 해석을 하는 것이고, 뭐 돈이 많아서 낭비원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일본인이나 주변 나라들이 더 이상 우습게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민왕후 국상을 엄청나게 성대하게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런 그 민비에 대한 백성들의 공분을 쭉 담은 그게 이제 칭제 요청 상소라고 하는 건데요. 그 운동을, 상소운동을 약 길면 8개월, 짧으면 5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불러일으킨 다음에 고종이 대한제국의 출범을 알립니다. 그냥 그것도 오늘날 갑자기 생각해서 한 게 아니라 거의 7개월 동안 상소 운동을 전국적으로 벌려요. 그래서 고종의 계획 속에서 대한제국이, 조선이 끝나고 대한제국이